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준비한 클래스가 있는 경제하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현호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 교수는 아니고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이 경제 논평을 주로 하는 커멘테이터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학문적 어떤 성과물을 제가 생산하는 사람은 아니고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센터에서 저한테 이 작업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실 분은 서강대학교 이윤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윤수입니다. 이윤수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시고 미국 로체스터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신 다음에 미국 연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국내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정확한 정보를 또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에 계신 분은 아마 저희 셋 중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얼굴을 알고 계실 텐데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이십니다. 우석진 교수님도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하신 다음에 지금은 여러 라디오 방송 그다음에 언론 등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분이신데,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죠. 가계부채 하면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지만 한번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들. 도대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얼마나 문제가 있고,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이걸 약간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되게 수준 자체가 되게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기의식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 10년 한국에 왔을 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라고 얘기를 하고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도 맨날 위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터지지는 않고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그런 인식을 할 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요. 사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를 보통 GDP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랑 아니면 결국은 국민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순가처분 소득, 세금 내고 자기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OECD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2022년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06%입니다. 그리고 GDP 대비로 하면은 GDP 대비로는 한 100% 되고요. 이게 국제금융협회라는 곳에서 매년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를 내는데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7월에서 9월로 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인데 그게 조사한 34개국 중 1위거든요. 지금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되게 높고 가처분 소득 대비로 봐도 2배 이상인 숫자고, 사실 보시면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좀 떨어졌기는 하지만 사실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굉장히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옛날엔 너무 높아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속도가 이제 빨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저금리 기조가 큰 거죠. 네. 그렇죠. 예. 저금리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대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가계부채가 속도가 올라갈 때 왜 올라가느냐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집을 살 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그럼 올랐던 시기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가계대출 보유금액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이제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2015년부터 17년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10% 가까이로 굉장히 높았다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8월부터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는 속도가 떨어지고 21년 말부터는 그 증가율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놨는데 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부채가 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2020년도에 기억을 하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터지면서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1.1%포인트 미만 0.5%까지 내려갔고 미국은 뭐 제로 금리라 그래서 0%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계부채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면서 집을 현금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죠. 빚을 내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빨리 가는 현상이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 제로 금리가 낮은 상황이 있었고 그 전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시기는 2015년, 16년 그때쯤에 또 어떤 신용 팽창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 보면은 저 그림 재밌는데 우리가 금리를 2022년 초반부터 좀 많이 올렸잖아요. 선제적으로도 네. 올리고. 그리고 2022년도 중반기에도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에도 가계부채는 좀 늘어나고 있었네요. 좀 속도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가계나 기업이 뭐 금리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지금 뭐 꾸준히 빌리고는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줄지만 사실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뭐 투자도 하고 기업 같은 경우 가게 같은 경우에 집을 다들 팔면서 집을 안 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가율은 보통은 0 이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자율이 중요한 거 네. 맞습니까? 중요한 거. 그게 이자율이 올라가는데도 증가율이 0보다 크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도 초반에는까지만 해도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디레버리징이 됐지만 그 과정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제 대출은 꾸준하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게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DSR이라 그래갖고 그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 그래서 그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감소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거의 그게 증가를 했고 그게 증가를 한 몇 안 되는 국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년 12월에 나온 건데 그 실선이 증가율이에요. 증가율이 이제 2023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이자율이 높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가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이자 높은데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그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난 거는 사람들이 다시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던 거고 그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정책금융이 공급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에 밖에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신문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빚을 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부채가 늘어난 거는 주택담보대출인 거고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집이 비싸면 안 사면 임대주택을 할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이 됐으면 그런 일이 좀 덜 할 텐데 이게 마땅히 살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이게 뭐 혼자 살 때는 그 서울 시내 원룸 이런 게
비싸도 그래도 좀 있는데 뭐 애를 뭐 하나나 둘 낳고 30평짜리 20평에서 30평짜리 아파트 구하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그 임대주택을 찾는 게 개인이 내놓은 전세나 월세 말고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 공급이 충분히 안 돼 있고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정부가 그 빚을 져서라도 집을 공급했으면 집값이 좀 싸고 부동산 가격이 싸서 사람들이 가게가 빚을 덜 지고서도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집값이 비싸고 그거는 정부가 집을 공급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집을 그러면 꼭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이 공급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가계부채 이슈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또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집값을 좀 덜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대출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사실 많이 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 목적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건 아니었지만 거의 가계부채가 거의 잡히지 않은 듯한 뭐 약간 이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또 그런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건지 아까 교수님 설명 중에 보면은 그게 그런 규제가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정책금융을 막 밀어넣기 때문에 그게 서로 힘이 상쇄되면서 많이 효과를 못 낸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대출이 늘어난 시기를 보면은 그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늘어났던 측면이 커요. 사실은 이게 집값이 오르면은 LTV 규제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억누릅니다. 그러면 사실 총량이 늘어나는데 총량을 억누르면은 뭐 대출을 안 나가는 거니까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분명히 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근데 총량이 늘어나는 거는 현상이고 우리가 그 원인은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총량을 억제해도 어느 정도 대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살 거고요. 다만 그 양이 줄어드는 거고 그런 규제가 풀리면은 사겠죠. 그게 규제가 풀리면 사는 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그 왼쪽에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그 가계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가 2014년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걸로 표현되는 그 LTV 규제가 풀렸던 때거든요. 교과서에서 우리가 대출이 언제 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 금융의 혁신이 있어서 예전에는 위험도가 높아서 대출을 못 해줬던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늘어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얘기고요. 서브프라임 신용도 낮은데 어떻게 대출을 해주지? 걔네들 위험 관리를 다 해줄 수 있는 상품은 우리가 개발했어 하면서 대출이 나간 게 대표적인 그 신용 팽창기의 원인이 그 금융 혁신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뭐 CDS 뭐 이런 거죠? CDS 이제 뭐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든가 MBS라고 하는 몰기지 채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했던 거고요. 다른 거는 그 보통 교과서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그게 보통 이머징 마켓, 어떤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빌려오는 것을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대출을 안 해주던 것을 풀어주던 건데 2014년도에 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라고 했던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9월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LTV 규제가 한 50에서 6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값이 계속 침체되어 있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전국을 동일하게 70%로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50%라 그러면은 2억 5천은 빌리지만 2억 5천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70%니까 57에 35 하면은 3억 5천 빌리면 자기 돈은 1억 5천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세를 낀다 그래도 1억 5천 전세만 끼면은 자기가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정부가 빚을 이게 억눌려도 대출이 줄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신용 팽창기에 보면은 그 전에 어떤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15, 16년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0년도, 21년도 그때는 대출 규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려는 수요를 그거를 감당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은 아마 더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